우리 아이 발달센터 학습 효율 높이는 법. 안녕하세요. 도니언니TV 공부하는 엄마 윤정쌤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닉네임이 공부하는 엄마라고 했더니 우리 도니 친구 엄마 중 친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자기는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냐고요.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애들과 하루 종일 붙어 있느라 책 한 권은커녕 책 한 페이지도 제대로 넘기기 힘드네요. 제가 온갖 것들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리고 온갖 걱정을 안고 사는 편이라서요. 궁금한 건 책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찾아가서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서 물어보지를 못하니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제 삶의 하루하루 일상이 모두 공부인 건지요. 우리 부모님들 발달센터 치료 수업 다니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니고 싶으셔도 잘 못 다니시죠? 여지껏 잘 쌓아온 학습 효과, 방법들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걱정되시죠? 저희 아들도 요즘 몇 개 수업을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돈이랑 ABA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 더 바쁘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 발달센터 학습 효율 높이는 법에 대해 안내해 볼까 해요. 아이가 늦되거나 장애 진단을 받고 어느 재활병원에서 또는 재활센터나 집 주변 아동발달센터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죠? 수소문하여 어렵게 찾아왔는데 과연 여기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곳인지, 우리 집 주변엔 우리 아이가 다닐 만한 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과연 어디가 좋을지, 유명하다고 소문난 센터에 전화해보면 무조건 원장님 미팅부터 잡아야 한다 하고 찾아가 보면 대기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곤 하는데 수업을 기다리면 정말 잘 가르쳐 주는 건지 뭘 가르쳐 주는 건지 불안하고 답답하시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건데 그곳에 가면 우리 마음속에 파라다이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먼 곳이라도 우선 방문하게 됩니다. 보통 만 36개월 전후로 해서 아이의 진단을 확인하곤 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되실 때 우리 모두를 위해 부모님들이 의심을 해보셔야 해요. 안 좋은 쪽이 아닌 만약을 위한 빠른 대처의 자세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의 발달에 대한 안심을 하실 수 있고 진단이 나온다면 그만큼 치료 시기를 앞당겨 발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어른들께서는 다 놔두면 자연스럽게 따라잡고 큰다며 소아정신과에 가보겠다고 하면 만류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Nope. 저희도 그랬거든요. 우리 돈이도 결국 36개월의 진단을 받고 본격적으로 센터를 알아보고 치료기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아이에게 치료 수업을 적용하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선택이 가장 빠른 선택이었던 거죠. 우리 아이를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면 아이들은 몇 가지 행동을 보이곤 하죠. 수년간 다니면서 우리 도니와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어요. 일단 아이들은 본인을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센터 분위기에 의해 놀이터에 온 것처럼 방방 뛰면서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고 낯설어서 텐트럼 행동이 나타나곤 해요. 이때
억지로 밀어넣으려 하시진 마세요. Nope. 팔을 끌지는 마세요. Nope.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지켜봐 주세요. 현장에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발달센터나 병원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조금은 다른 행동을 처음 보시거나 남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은 이런 행동을 자주 경험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세요. 센터나 병원이 아이의 치유와 치료를 위한 기관이지만 우리 보호자님들에게도 치유의 힐링센터가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크게 걱정 마세요.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경계성으로 병원으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바우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설 발달센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요즘 주변에 아동발달센터가 많이 생겨서 좋긴 한데 저도 어디를 보내야 할지 늘 고민돼요. 가서 귀한 시간 뺏기기 싫고 아이가 효율적으로 더 많이 배워왔으면 좋은데 벌써 10살이 되어서 수업 구성의 한계도 느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동 발달 및 상담센터 오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먼저 사설 발달센터를 이야기하면 바우처 등 국가 지원 받는 거 일단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수업료가 저렴한 곳은 4만 원부터 7, 8만 원까지 다 달라요. 친한 센터 원장님 중에 한 분은 4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실력도 좋으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거기에 보호자님들의 부담을 아시기에 덜어주시고자 최소한의 수업료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 센터는 정말 연중 스케줄이 풀로 차 있습니다. 센터마다 다르지만 초기 상담 및 검사를 하는 곳도 있고요. 상담 비용을 내면 간단한 검사는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검사 비용은 거의 유료고요. 발달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검사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요. 일반 상담은 5만 원부터 각종 심리 검사가 들어가면 2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도 있어요. 우리 돈이는 서울대병원, 은평병원,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았고요. 센터에 처음 방문할 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검사 결과지, 전 기관 선생님들의 평가서를 함께 들고 감으로써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떤지를 먼저 준비해 가세요. 저희도 돈이 수업을 갈 때 남편과 교차하면서 갔거든요. 도우나 학교 가자 책에도 소개한 내용인데 누가 가던 아이의 수준을 알고 가야 피드백도 똑같이 받아야 했기에 아이의 시기별 수준을 꾸준히 메모한 것을 토대로 우리 아이의 성장 정도를 간단히 적어서 보여드렸어요. 저희는 핸드폰 메모장에 수시로 메모해서 새로운 수업 들어갈 때마다 간단히 정리해서 선생님께 먼저 보여드린 거지요. 당연히 치료 선생님들이 아이의 수준을 봐야 하지만 아이의 수준을 체크하는 데까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4, 50분 동안 애를 관찰하는데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첨부해 드리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다 잘하는 행동인데 초반 수업에 어색해서 잘 못하는 모습들과 점점 적응해서 자연스레 나오는 행동이나 학습 내용들이 센터 치료실에서 뒤늦게 나오면 치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치료 수업을 통해 나온 결과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물론 복습 효과도 있지만 복습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도 도니와 함께 센터 가는데 지금도 매번 데리러 갔다가 데려오곤 합니다. 1시간 수업을 받기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 장난 아니잖아요? 센터에서 외롭게 앉아 계시다가 돌아오시는 길, 쓸쓸하기도 하고 아이가 잘했다면 계속 더 많이 다녀야겠다고 다짐도 하시고 제가 경험했고 지금도 그러한 우리 모두의 마음인 거죠.
이번 내용은 조금은 어린 친구를 둔 부모님이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설 발달센터나 수업에 들어갈 때 30분 혹은 40분, 긴 곳은 1시간까지 하는 수업 때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집중해서 그 수업의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는지 이야기할게요. 먼저 수업비 또는 치료비라고 말하는 비용을 말 안 할 수 없죠. 우린 모두 갑부가 아니잖아요. 평균 40분에 5만 원의 수업료이고 어떤 곳은 7만 원, 8만 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발달센터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석사, 박사 선생님들께 배워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곤 했어요. 대학원 예비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수업 참여 방법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수업 때 크고 작은 텐트럼이 나서 40분 수업인데 20분 들어 누워 있었다 하면 속상하시죠. 이러면 선생님들도 엄청 미안해하세요. 그런데 선생님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센터 왕복까지 한 수업을 위해 차량 이동까지 하면 2시간 이상 소요하고 너무 아까워요. 이걸 허투루 쓰면 안 돼요.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요. 우리 부모님의 시간도 아이의 시간도 기왕한 거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센터에서 보통 진행되는 수업이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감통, 특수체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등 있죠. 보통 5세 전후로 어릴 때 많이 하는 수업이 감통과 놀이치료예요. 감통은 말 그대로 감각통합을 향상시켜주는 수업이죠. 예전에는 작업치료라고 말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대근육과 소근육을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아이의 숨겨진 감각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놀이치료는 아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다양한 장난감을 활용하여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과 방법을 익히는 수업입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함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가정에서 감통 수업의 연장으로 주말마다 시간이 되면 아이와 함께 등산을 했고요. 놀이치료 수업의 연장으로 치료사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정하고 도니 언니와 함께 보드게임이나 풍선잡기 놀이 등 간단한 활동을 했어요. 수업 후 피드백을 받아서 집에서도 해주시면 돼요. 이미 치료실에 있는 웬만한 교구나 장난감들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체력이 받쳐주셔야 가능하겠죠? 체력은 국력,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인지치료, 언어치료처럼 앉아서 집중하는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다른 수업도 정적으로 앉아서 한 수업을 하곤 하지만 예를 들어 놀이치료 같은 경우엔 돌아다니면서 놀 때도 선생님들이 개입하여 놀아주시면서 아이의 발달 수준을 캐치하여 보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감통과 특수체육은 더 몸을 움직여야 하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인지나 언어치료는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여 수업에 임해야 하지요. 사실 센터는 정적인 수업을 하는 곳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유는 공간을 덜 차지하고 1대1 집중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니까요. 그리고 사설센터를 찾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아이들의 맞춤형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센터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 초반에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하며 아이와 맞는 수업과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아이의 발달 수준을 양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먼저 치료자 선생님께 건네는 걸 권장드리는 거죠. 처음 시작한 수업에서 한두 번만에 수업이 우리 아이에게 딱 들어맞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인지 수업 몇 번 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언어 수업으로 바꾸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감통으로 갈아타고 다른 선생님으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변경도 해보고 그러다가 센터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주다 보면 돈, 시간, 그리고 아이의 발전의 기회가 다 소비될 수도 있어요. 일단 하나 정하셨으면
쭉 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과 코드가 맞으면 참 좋겠지만 어쩔 때는 선생님과 코드가 맞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도 분명 아이와 계속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치료사 선생님마다 교수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한없이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스타일도 있고 단계를 넘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스타일도 있으시고 저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서 숫자 1, 2, 3을 가르치면서도 서로 모두 교수법이 다 다르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 선생님과 코드가 잘 안 맞아도 우리는 선생님을 선택한 권리가 적을 때도 있죠. 겨우 수업이 생겼다고 어렵사리 들어간 건데 시간도 겨우겨우 맞춰서 부모님들 시간 다 제껴두고 들어간 수업인데 아이가 발전이 없는 것 같으면 속상하시죠.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최소 한 달, 주 1회 수업을 기준 4번은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센터에 들어갈 때의 첫날과 한 달이 되는 4번째 날에 센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아이가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입장하는지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게 들어가는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언어적 표현은 늦어도 몸으로 반응하는 건 바로 눈에 띄어요. 한두 번의 수업 후 선생님의 상담 피드백을 통한 조언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행동을 먼저 지켜보세요. 선생님이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나 아이에게 적합한 수업을 누구야? 진행해 주실지 예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최고로 중요한 수업 집중을 위한 준비 행동이에요. 우리 센터에 가면 치료실이라고 부르는 수업 공간을 먼저 둘러보게 돼요. 파스텔 톤의 아이들이 엄마.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끝, 교구장이 잘 됐지, 되어 있어서 우리 집에도 이런 거 하나 들여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죠.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사실은 아이들의 수업 집중을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엔 그럴 만한 공간, 방이 없다는 거. 저도 이런 치료실 같은 공간 하나 마련하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센터 수업은 보통 1시간 간격으로 돌아요. 일반적으로 40분 수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10분 수업 피드백 받으시고 10분 동안 선생님도 휴식하시고 다음 수업 준비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40분을 확실히 잘 활용해서 아이가 수업을 잘 받게 해줘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20분간 다른 행동하다가 정작 선생님이 준비한 이 수업은 20분밖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도 수십 번 경험했던 거라 일단 수업 가기 전에 밥 잘 먹이고 가세요. 배고파서 수업 때 떼쓰지 않게요. 우리 친구들은 배고프거나 당 떨어지면 확실히 늘어져요. 말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더욱더 칭얼거림이 심해져요. 이건 비장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에서도 9시에 등원하면 10시까지는 아이들 쌩쌩하게 잘 놀고 수업 잘 따라오다가 10시 반쯤 되면 슬슬 애들 집중이 떨어진답니다. 그럼 오전 간식을 먹이죠. 다 똑같아요. 다만 언어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10살 된 우리 돈이는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늘 이야기해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8시 이후엔 안 먹는 걸로 약속하고 지내지만 삼시세끼 시간 맞춰 챙겨주고 낮에는 배고프면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수시로 제공해줘요. 그래야 놀 때 놀고 공부시킬 때 딴소리 안 하고 칭얼대는 거 줄이거든요. 만약 다른 일정에 쫓겨서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셨다면 간식을 준비해서 챙겨주세요. 40분 수업에 아이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적인 수업 가시기 전에 과격한 운동들 아이의 짐 빠지는 스케줄은 그 수업 이후로 옮겨놔 주세요. 만약
한 곳의 센터에서 시간 절감을 위해 수업을 연속으로 진행하신다면 정적인 수업을 먼저 그리고 동적인 수업을 나중에 해주세요. 저희도 집중 효율을 위해 주말에 한 센터에서 연속 3번까지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수체육 수업 먼저 하고 인지, 언어 수업하니까 3번째 언어 시간에는 아이가 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체력 좋은 아이이고 밥 잔뜩 먹였다 하더라도 아이가 2~3타임 수업 연속으로 하는 건 확실히 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업 타임은 기다렸다가 언어, 인지, 체육으로 수업 순서를 바꿔 진행했고요. 나중에는 언어와 체육을 한 요일, 인지는 다른 요일로 변경하여 일주일에 2번 센터 방문으로 변경했답니다. 다음은 착석이에요. 전 사실 착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 가르칠 때 착석 시간을 점점 늘려줘요. 전 5살 아이를 8년 동안 가르쳤어요. 유치원 교사 15년 경력 중 반 이상은 가장 어린 반을 맡아서 했죠. 그만큼 힘들어요. 아이들이 처음 유치원에 온 거라 울고 불고 들어 눕고 바지에 오줌도 싸고 때론 응가실수도 하고 유치원에 오면 그래도 하나라도 배워가야 하잖아요. 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거든요. 아이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놀이를 통해 배움을 유도하는 것이 유치원 교육의 핵심이지만 교사가 주도하여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무언가를 가르쳐야 하기도 합니다. 매트 바닥에 앉혀서 할 때도 있고 책상과 의자에 앉혀 가르칠 때도 있고 이때 확실히 의자에 앉혀서 수업을 가르치는 게 아이들 자세도 바르고 집중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센터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를 구비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밥도 먹이고 책도 읽어주고 엄마 아빠랑 이런저런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요. 홈치 선생님이 오실 때도 늘 이곳에서 수업을 하게 했어요. 이유는 익숙함인 거죠. 의자, 착석의 익숙함이 수업료를 내고 진행하는 센터에서의 기본 착석에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였죠. 기본적으로 착석은 집에서 틈틈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밥 먹을 때부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스스로의 착석 시간을 늘려줘야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의자에 앉아 라는 말로 아이를 의자에 앉혀주세요.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가 의자에 앉는 습관을 전달해 주는 거죠. 학교에 가면 자기 자리에 앉듯이 착석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돈이는 통합학급으로 2학년까지 다니면서 학교에서 착석이 안 된다는 문제 행동을 지적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2학년은 코로나 때문에 몇 번 못 갔지만요. 비장의 아이들도 착석 안 돼서 돌아다니고 흐트러진 애들 엄청 많아요. 이것만 성공해도 센터 치료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통합학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그랬거든요. 일단 의자에 앉혀서 눈 맞춤하며 이야기를 해주거나 과자나 사탕 등 착석에 대해 보상도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밥을 먹을 땐 최소 10분의 착석이 진행되는데 사실 이 착석이 가장 중요해요. 밥 안 먹으려고 도망가죠. 맨날 밥 먹기 싫다고 떼쓰고 오늘 또 들어 누웠나요? 밥 먹는 시간은 하루 3번, 최소 10분의 착석 연습을 자연스레 하는 시간이에요. 혹시나 밥이 힘들면 대신 간식으로 대체해서라도 식탁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착석 후 간식을 주세요. 밥을 안 먹어서 속상하지만 한 발 물러나셔서 착석 연습한다 생각만 하셔도 불편한 마음 가라앉지 않으실까요? 치료 수업 받으러 센터에 가서 센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고 데스크 선생님과 치료 선생님과 인사하고 부모님과 빠이빠이 인사하고 들어가면 40분 동안 1대1 수업인데 이때 착석 안 되고 교구나 장난감 만지느라 신나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 오기 전까지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치료 선생님은 빨리 아이와 교감해야 하고 먼저 더 친해져야 하고 아이를 달래야 할 거고 착석을 해야 수업이 진행될 것이니 착석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호기심 갖는 걸 조금 허용해 주거든요. 엎드려서 장난감에 심취한 아이, 창밖에 심취한 아이, 선풍기 돌아가는 것에 흠뻑 빠진 아이, 간식에만 집중한 아이. 이런 우리 친구들에게 수업을 지시해 본들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우리 도니의 어린 모습인 거죠. 저도 유치원에서 아이들 15명 정도 되는 친구들 집중시킬 때에는 미리 의자를 세팅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아이들의 이탈을 최소화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센터 치료 수업 후 선생님과 상담할 때 오늘은 도니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라고 말을 시작하시면 아이고 오늘 수업 망했구나, 우리의 아까운 시간과 돈만 날라갔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저도 직장을 다녔던 터라 겨우 시간 빼고 주말에 쪼개서 다녔던 수업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피드백 줄이자고 메모하고 착석 예행 연습 꾸준히 시키고 밥은 무조건 식탁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먹이는 연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니는 기본 1시간 수업은 끄떡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 아이 발달센터 학습 효율 높이는 법. 첫 번째, 우리 아이의 행동 습관 메모하여 보여주기. 두 번째, 밥 또는 간식 등 배 채워서 수업 가기. 세 번째, 수업 전 체육이나 야외 활동 등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아이 짐 빼지 않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착석 연습하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순서만 바꿔도 되는 일이거든요.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결론은 시간 들여 비용 들여 부모님들의 노고가 아깝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직은 좀 더 챙겨줘야 하니 부모님들이 언어 가르치고 인지 가르치고 감통 가르치시고 수업의 1부터 100까지 다 직접 하실 거 아니시면 치료실에서 선생님께 수업 받을 때 더 집중해서 잘 받을 수 있게 보호자님들도 준비 연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쭉쭉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이상 도니 연인의 공부하는 엄마 윤정쌤이었어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